21세기 가장 냉혹한 독재자 중 한 명을 상대할 때 단 하나의 대응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인함입니다. 그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민들을 상대로가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들이댄 전쟁 기계의 본질 자체를 상대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겪어본 것 중 가장 잔인한 한 달을 러시아에 안겨주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우랄산맥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가 불타고 그 나라의 군대가 무너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간단히 준비하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5월 4일 키예프 포스트는 주요 헤드라인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전문가들이 4월 한 달 동안 러시아 영토 내 14개의 러시아 정유소와 연료 허브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기록입니다. 한 달간 이처럼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여러 번 명중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 동일 목표를 여러 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다룰 사례 중 하나에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1500km, 즉 약 930마일 이상 날려 러시아의 또 다른 핵심 정유시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4월은 러시아의 올해 가장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심층 타격 작전을 말도 안 될 정도로 끌어올리면서 러시아엔 다른 악재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석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정유시설 명단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러시아 바슈코르토스탄 지역의 오파에 위치한 바시네프 노보일 정유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1400km, 즉 약 870마일 떨어진 이 정유소는 윤활유와 고품질 오일을 생산하며 연간 7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곳을 강하게 타격해 불길을 휩싸이게 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니즈니노브 고로드 지역에 있는 코스토보에서는 고르키 석유 펌핑 스테이션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동해야 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불과 800km, 약 497마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은 임무를 완수해 정유소의 주요 정제 유닛 2개를 파괴했습니다. 그 정유소는 연간 약 170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하며 러시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무려 30%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투합세, 불쌍한 투합세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투합사에 있는 몇몇 정유소를 여러 번 공격했다고 언급했죠. 정유소 직원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16일, 20일, 28일에 공격을 감행해 정제 설비를 파괴하고 최소 24개의 연료 저장 탱크를 파괴했으며 공장 하나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 공장은 러시아 정유의 4.4%를 처리하며 러시아 군대가 사용하는 유로5 기준 석유 제품도 생산합니다. 또한 투합세가 우크라이나에게 잊혔다고 생각할까봐 우크라이나는 5월 1일 정유소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푸틴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방공망?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투합세 정유소를 마치 우크라이나의 빚이라도 진 것처럼 두들겨 팬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의 많은 정유소들을 공격했습니다. 사마라에 있는 시즈란 정유소는 드론 공격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드론들은 무려 900km, 즉 거의 560마일을 날아와야 했습니다. 또한 사마라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노보크이비셰프스크 정유소에서 폭발과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정유소는 연간 약 880만 톤의 석유를 처리하며 20가지 종류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러시아 군대에서 사용됩니다. 페른과 오르스크 정유소도 공격받았으며 두 곳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약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루코일 페름네프티 오르그신테즈 정유소가 우크라이나 보안국 알파 부대에 공격당했습니다. 그 공장은 연간 1300만 톤의 러시아산 원유를 처리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소 주요 원유 처리 설비를 멈췄습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 지역에 있는 오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연간 66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고 약 30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소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네요. 야로슬라브에 있는 야로슬라브스키 정유소도 우크라이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드론은 약 750km, 즉 약 466마일을 이동해 연간 15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정유소의 진공 증류 장치를 파괴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휘발유, 디젤, 항공유를 생산해 러시아 전쟁기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일로 푸틴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저희도 아직 멍한 상태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그 한 달 동안 장거리 공격으로 푸틴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을 때 타격한 정유소들만 다뤘습니다. 다음은 그 칼날을 너무 세게 비틀어서 푸틴이 자신의 폐에서 칼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항구, 선박, 장비, 생산 시설 등 많은 것들이 러시아의 가장 잔인했던 달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석유 이야기를 이어 러시아 항구를 살펴봅시다. 우크라이나도 4월에 여러 번 그랬으니까요. 레닌그라드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의 주요 석유 수출 거점 중 하나인 프리모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RVSP 2만 탱크 3대를 손상시키고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탱크들은 총 6만 입방미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850km, 즉 528마일 떨어진 항구에서 러시아가 최근에 이른 최신 피해 사례입니다. 드론 부대는 3월 여러 번 수출 거점을 타격하며 프리모르스크 공격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5월에 상황이 진정될 거라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프리모르스크는 5월 3일에 또다시 드론 공격을 받아 또 한 번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주요 발트해 항구인 오스트루가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비슷한 거리를 이동해 그 항구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석유 저장 탱크 3개가 손상됐습니다. 프리모르스크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루가도 3월에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러시아에 소금까지 뿌리는 듯합니다. 두 항구는 러시아 석유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3월에 큰 피해를 입은 곳들을 다시 공격하는 것 외에 우크라이나는 이 기회에 러시아의 다른 석유 항구도 추가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레닌그라드에서 우크라이나가 RPK, 비쇼스크, 루코일2 선적 터미널을 공격해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에서는 현재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흑해 지역 항구 중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420km, 약 260마일을 날아가 셰스카리스 석유 터미널을 타격했습니다.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해 러시아가 프리모르스크와 오스트루가에서 실어보낸 석유를 흑해를 통해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능력이 차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스노다르 지방 티오레츠크 송유 펌프장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크림반도와 크라스노다르 지역 석유 저장소 공격을 고려할 때 이는 전쟁 시작 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를 겨냥해 버린 가장 강도 높은 한 달간의 공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천정부지의 유가로 이익을 볼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결국 대규모로 석유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3월 12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석유 판매로 하루에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러시아가 그림자 선박에 석유를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항구들이 불타고 그 항구로 가는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소들이 붕괴하면서 수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3월과 비교해 4월에 16.8% 감소했으며 이는 180만 톤의 부족분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의도였습니다. 러시아의 석유가 생산되고 수출되는 곳을 가장 강하게 타격하면 푸틴이 전쟁기계에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죠. 4월은 많은 공격을 다뤘고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운데 가장 파괴적이었던 그달의 추가 피해 사례를 더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현재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채널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다시 공격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에도 러시아 석유 부문에 대한 공격을 한참 더 이어갔습니다. 정유소와 항구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유조선도 공격했고 아주 드물게 러시아 석유 생산의 근원지까지 타격했습니다. 4월 10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약 1000km, 즉 620마일 떨어진 카스피해의 2개의 석유 시추 플랫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유리코르차르긴과 비그리파 유전지대에 위치한 내빙 시설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산업을 겨냥한 전략에 또 다른 진화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원유를 정제유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수출 허브와 정유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카스피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연결고리에 집중함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의 원유는 정유소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러시아의 전체 석유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공급망 반대편에는 러시아 석유를 허브에서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유조선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으니 우크라이나는 유조선도 하나 격침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 유조선은 투합세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에 투합세의 방공망이 얼마나 약한지 마치 마이크 타이슨이 비틀거리는 어린아이를 때리듯이 이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4월 29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마르키사 유조선을 직접 타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유조선은 투합세에서 남동쪽으로 약 210km, 즉 13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고 자동 식별 장치 신호를 내지 않은 채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술이며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러시아 유조선은 카메룬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속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은 그림자 함대의 일부로 알려져 있었고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존 제재만으로 선박 운항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운항 불능을 위해 더 강력한 물리적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푸틴의 갈비뼈 사이에 꽂혀 있다고 말했던 그 칼은 결국 너무 깊이 박혀서 그의 엉덩이 쪽으로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 대한 모든 공격과 함께 항공기, 군함, 심지어 러시아 군산 복합체의 핵심까지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 중 하나는 전쟁 중 지금까지 러시아가 겪은 가장 치욕적인 굴욕 중 하나였습니다. 4월 25일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첼랴빈스크 지역 샤르골 비행장을 타격했습니다. 표적은 최대 4대의 전투기였으며 그 중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F-22와 F-35와 맞서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Su-57 스텔스 전투기 2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u-5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이제 그중 2대가 우크라이나에서 1700km, 즉 1056마일 떨어진 공군기지에서 지상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갑니다. 브라스크 국경지역에서 4월 1일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스트렐라 공장에 쏟아졌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에 넣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방위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20건의 정부 계약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략에 최대한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신중하게 선택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141발과 드론 6,663대를 쏘아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4월 한 달간 월간 공습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트렐라 공장 등 시설을 파괴해 러시아는 미사일 비축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19일 로스토프 지역의 타간로그에서는 아틀란트 아에로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해군은 넵튠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사용하는 몰라야 타격 및 정찰 드론의 전체 생산 과정을 담당하는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아틀란타 아에로는 오리온 드론에 사용되는 부품뿐만 아니라 KH-50 미사일과 CAB-20 유도 항공폭탄에 사용되는 부품도 생산합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공장 창고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넵튠 미사일이 사용된 것이 명백해 평소처럼 드론 잔해를 핑계로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4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한 잔인하지만 필요한 응징 보도가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흑해 함대를 살펴봅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에 그 함대를 맹렬하게 공격하여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최대한 멀리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함대의 전함과 선박들을 추가로 격침시켰습니다. 후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4월에 우크라이나는 프로젝트 775야말과 프로젝트 117 니콜라이 펠첸코프를 격침시켰는데 이 두 척 모두 상륙함으로 합쳐서 1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두 선박 모두를 2번 공격했으며 4월 21번 그리고 4월 26일에 다시 타격했습니다. 또한 4월 26일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반 쿠르세 무선 정찰센터를 타격했고 흑해 함대 훈련센터에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프로젝트 113 오류갈 보라베스트니크 호위함도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장거리 공격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전함을 타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미사일 중심 전략에 또 한 번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베스트니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정기적으로 발사하는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는 케르치 다리를 경비하던 두 순찰정을 격파했습니다. 이 다리는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주요 생명줄입니다. 이번 공격은 크림반도를 해방하려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 그 다리에 대한 추가 공격의 길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22일에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지역에서 FSB 국경 순찰선의 함교를 손상시켰습니다. 처음에 우랄에서 크림반도까지 간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가 4월에 보여준 것처럼 그 정도 규모의 장거리 타격을 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유소와 석유 수출 허브가 완전히 불타 러시아 석유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가 불타 사라졌으며 러시아는 상당 부분을 보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선박들은 제재로 러시아 조선업이 붕괴돼 오랫동안 운항이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공장이 파괴되고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이 표적이 되며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석유 중심 전략이 새로운 공급망 영역으로 확장되어 카스피해까지 표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은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날아가고 있으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방공망이 하마가 핫팬츠를 입은 것처럼 한계까지 팽팽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만큼 다른 부분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4월에는 러시아 중거리 부대가 잠시 숨을 고르거나 전선에서 푸틴의 졸개들이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덜 쓸려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두 분야 모두에서 공격을 더 강화했습니다. 중거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20km에서 150km, 즉 12.4마일에서 93.2마일 범위 내에서 수행한 공격 횟수를 2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범위에서 4월의 공격 횟수는 3월에 비해 2배였고 2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에 가한 공격의 4배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선 공격을 가능케 하는 지원 체계를 무너뜨리고자 이런 공격을 합니다. 지휘소가 파괴되고 물류 및 보급망이 붕괴되며 병력 집결지와 저장시설도 마찬가지로 파괴됩니다. 중거리에서의 모든 성공적인 공격은 전선에서 러시아의 전력을 약화시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방공망을 타격하면 더 많은 공습을 위한 항공 통로가 열리며 이 통로는 가까운 곳이나 러시아 내부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선의 병사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매우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 한 달간 3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타격 규모를 2배로 늘리고 러시아 본토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타격한 가운데 나온 수치입니다. 이는 3월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러시아군의 수와 거의 비슷하며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강하게 타격할수록 푸틴 군대는 더 약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3월에 러시아에 입힌 사상자 수, 즉 기록적인 35,351명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지만 거의 근접했으며 4월에는 12월에 세웠던 이전 기록인 35,000명과 맞먹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 이 러시아가 푸틴 군대에 모집한 병사보다 전장에서 더 많은 병력을 잃은 5달 연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만으로도 12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는 15만 6,735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는 14만 8,400명의 병사를 모집했으며 러시아의 손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숫자는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입힌 무기들로 촬영된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원들입니다. 포격과 기록되지 않은 공격까지 합치면 러시아의 5개월간 사상자 수는 아마 16만 명을 넘을 것입니다. 푸틴이 어디를 봐도 안도할 여지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작전뿐 아니라 전력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끝났습니다. 4월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전쟁 기계에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인명피해와 파괴를 안긴 달이었습니다. 크렘린에서 멀리 떨어진 숨겨진 벙커에서 푸틴이 떨고 있을 때 그는 러시아에게 앞으로 더 나빠질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타격 드론 분야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관련 내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희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잔혹한 새로운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며 우크라이나가 어떤 목표를 노리는지와 4월 16일에 있었던 특정 타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러시아를 상대로 거둔 우크라이나의 성과에 관한 최신 영상을 보려면 더 밀리터리 쇼우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